저는 7년 동안 조국을 위해 독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 저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비겁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희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판단하시기 전에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창문도 없는 하얀 벽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진 그 주방 밖에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외국 외교관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는 요리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인상적인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요리 학교에서 배운 프랑스 요리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플레가 무너지는 것이 우등생과 섬유 공장, 노동자의 차이를 결정짓던 그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공식 문서에 적지 않는 첫날 지하 주방에 들어갔을 때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주는 진짜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끔찍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제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죽는다는 말은 극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업무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제 조리대에서 나가는 모든 요리, 제가 만드는 모든 소스, 2명의 무장 경비원이 주방 구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살균된 집게로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모든 고명, 독일 대사나 중국 외교관이나 러시아 사업가 앞에 놓일 모든 한 입의 음식은 반드시 제 입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제 목구멍을 지나 제 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먼저 맛봐야 합니다. 소금 간이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선의 식감이 완벽한지 점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20m 떨어진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있는 그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요리사로 일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특권을 떠올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 유럽에서 냉장 컨테이너로 도착하는 수입 식재료, 살아있는 바닷가재, 검은 트러플,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네. 저는 매일 그런 식재료들을 봤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자르고, 요리하고, 당의 공식 잡지에 실릴 예술 작품 같은 요리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밖에 누구도, 어떤 기사나 다큐멘터리도 진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권에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닷가재 육수의 향신료 균형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숟가락을 입술에 가져갈 때마다 치러야 하는 대가 말입니다. 그 특권은 이런 의미입니다. 외국 외교관이 18시간 동안 준비한 7코스 메뉴 중 단 한 입도 맛보기 전에 저는 주방 구석에 있는 금속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갇힌벌레처럼 윙윙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경비원들이 출구 옆 제자리에서 저를 지켜보는 동안 국가안전보위부 관리가 노트에 정확한 시간을, 제가 맛보는 요리를, 제가 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꼼꼼히 기록하는 동안 말입니다. 맛을 평가하기 위한 작은 한 입이 아닙니다. 15분 안에 저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독이 들어있을 수 있는 완전한 1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이 벽에 걸린 시계가 분을 세는 동안 관리가 이상 징후를 찾으며 저를 관찰합니다. 과도한 발한, 떨림, 메스꺼움, 호흡 곤란, 방금 섭취한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이 지나고 관리가 마침내 노트에 체크 표시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서야 식당의 손님들에게 그 요리를 서빙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수입 바닷가재와 검은 트러플로 일할 수 있는 제 특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는 엘리트 요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요리 예술가가 아닙니다. 저는 공화국의 환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회용 인간 방패입니다. 공급망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외교 만찬을 방해하기로 결정했다면 제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물론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 건널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절대 진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남겨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형제, 사촌, 아직 그곳에 있는 가족이 우리의 말 때문에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제 진짜 이름과 충분히 가깝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를 때 제 내면의 무언가가 여전히 반응합니다. 그 이름이 다른 의미를 가졌던 때, 존경받는 요리사의 손녀라는 의미였던 때, 한밤중에 도망친 배신자가 아니었던 때의 기억으로 전율합니다. 그 일을 금수산 초대소 지하 주방에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만찬을 준비하던 그 일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20년 동안 당의 고위 간부의 개인 요리사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루 16시간 동안 불 앞에 서 있던 수십 년 후, 결국 몸이 굴복했을 때 정권은 할머니의 요리 실력, 흔들림 없는 충성심, 절대적인 신중함이 아마도 가족의 피에 흐르는 자질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살이었을 때 제 또래의 대부분의 소녀들이 섬유 공장이나 농업 현장에 배치되고 있을 때 관리가 우리 평양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제가 국립요리학원에 입학하도록 선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학교, 정권의 엘리트를 위해 요리할 요리사들을 훈련시키는 학교 말입니다. 그 학교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간이 잘못된 요리는 단순한 요리 실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배운 4년이었습니다. 외워야 하는 모든 레시피가 그 교실 밖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국가 기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근을 채 썰 때 다른 것들과 0.5mm라도 두께가 다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정확하게 자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승인한 프랑스와 일본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방법, 관리들이 말할 때 시선을 낮추는 방법, 공식 사진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 방법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했을 때 필요하다면 눈을 가리고도 50가지 요리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았을 때 학교 교장이 당시에는 칭찬으로 해석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선고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공화국의 환대를 세계에 대표하기에 적합한 얼굴을 가졌다.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제 외모가 특권층 노동자들조차 때때로 굶주림을 겪는다는 것을 드러낼 정도로 너무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 제 피부가 심한 육체 노동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제 심장이 공포로 뛰고 있을 때도 설득력 있게 미소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저를 외국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완벽한 후보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들은 주방의 강철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의심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14일 밤 금수산 초대소 본관 주방에 서 있을 때 제 앞에 생선찜 요리가 놓여 있고 옆 식당에서 유럽 외교관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고 경비원들이 출구 옆 평소 위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고 보안관리가 이미 제가 그날 밤 메뉴의 메인 요리를 맛보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생선에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식재료가 상했을 때 알아차리는 그런 다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요리사라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썩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더 미묘하고 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생강과 요리의 양념으로 사용한 참기름 향 아래에 숨어있는 겨우 감지할 수 있는 화학적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두 손으로 접시를 들고 제 얼굴로 올라오는 증기의 열기를 느끼면서 손님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서 서빙을 지연할 수 없다며 관리가 검사를 시작하라고 손짓하며 성급하게 재촉할 때 바로 그 순간 7년 동안 이해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엘리트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리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화국의 환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회용 인간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접시에 독이 들어있다면 공급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외교 만찬을 방해하기로 결심했다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가 사라진 것조차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30초 동안 일어난 일은 북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그 체제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제가 그 정권 아래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꾼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왜 전환점이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시려면 생선 요리 한 접시에 대한 독의심이 왜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걸 정도로 충분했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정권의 주방에서 일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스테인리스 스틸과 끊임없는 감시의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명시되지 않은 규칙들을 알아야 합니다. 정권의 주방을 지배하는 명시되지 않은 규칙들은 너무나 엄격해서 완성된 요리 근처에서 너무 크게 숨을 쉬는 것조차 의심스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장해서 드라마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매일 아침 평양 위로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에 그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3번의 다른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입구였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제 특별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제 사진과 정부 고위급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빨간 도장이 찍힌 그 플라스틱 카드 말입니다. 2번째 검색은 주방 건물 입구였습니다. 다른 관리가 제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제가 처리되고 있는 범죄자인 것처럼 제 모든 주머니를 금속 쟁반 위에 비우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입증된 충성심 이후에도 여전히 잠재적 위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3번째 검색이 제가 명망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아니라 임시 특권을 가진 죄수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본관 주방에 들어가기 직전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성 관리가 항상 똑같은 영구적으로 의심스러운 표정과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가진 그 여성이 완전한 신체 수색을 받게 했습니다. 완전하다고 말할 때 방금 2번째 검색을 통과한 후 입은 유니폼을 벗고 그녀가 작업복의 모든 솔기, 모든 단추, 천의 모든 주름을 검사하는 동안 속옷만 입고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방에 들여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으면서 말입니다. 쓰여진 메모, 작은 물건, 국가에 대해 음모를 꾸밀 수 있다는 증거, 무엇이든 말입니다. 이 3번의 검색 후 위협이 아니라 나라의 환대를 대표할 사람으로 3번 충성심을 증명한 후 마침내 주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매일 아침 3번 충성심을 증명한 후에도 감시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장 경비원들은 단순히 구석에 서서 막연히 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벽의 자석 선반에 걸린 모든 칼, 모든 서빙 스푼, 이론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주방 도구를 세고 있었습니다. 매 교대조 시작 시 경비원은 목록에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셰프 나이프, 8개, 필레 나이프, 4개, 빵 나이프, 2개. 그리고 교대조가 끝날 때 집에 갈 수 있기 전에 그가 다시 세는 동안 같은 의식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떤 물건도 사라지지 않았는지, 아무도 그의 편집증적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반역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칼을 훔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식재료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강박적인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주방에 도착하는 모든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살아있는 바닷가재 상자부터 밭에서 온 단순한 파 한 다발까지 출처, 보관체인, 취급한 사람들, 도착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설명하는 3페이지 문서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어떤 것이든 단지 한 숟가락의 소금이라도 사용할 때마다 매일 검토되는 기록부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매주 말 관리가 그 기록부를 가지고 와서 사용된 양이 제공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밀가루 2kg을 사용했다고 기록했지만 그 주에 준비된 요리가 1.5kg만 정당화한다면 나머지 500g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상에서 버렸나요? 음식을 버리려면 상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습용으로 썼나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불일치를 설명할 수 없나요? 그러면 더 심각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사무실에서 하는 질문들. 신문관들이 요리 기술에는 관심이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밤에 정말로 저를 깨어있게 만든 것, 평양 외곽의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있는 제 작은 2칸짜리 아파트에 마침내 돌아왔을 때 제 생각을 소비한 것은 식재료 재고로 실수를 저지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독이든 무언가를 맛볼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조차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저주파 윙윙거림처럼 제 마음 뒤에서 진동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저를 내면에서 찢어놓은 것은 그곳에서의 제 존재의 근본적인 모순이었습니다. 평생 양립할 수 있다고 믿었던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갈등이었지만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파벳을 배우기 전에 위대한 수령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했던 유치원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충성심은 나라, 당, 우리 민족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개인적 희생이 공화국의 더 큰 선에 기여한다면 고귀하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떤 시민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내내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엘리트 요리사로 훈련받도록 선발되었을 때 국가가 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제 봉사를 하고 국가가 그 대가로 제 가족을 보호하는 일종의 암묵적 사회 계약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 주방에서 보내는 매일 저를 죽일 수 있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금속 의자에 앉을 때마다 관리가 제 잠재적 고통의 시간을 재는 동안 그 믿음은 조금씩 더 침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한 것은 끔찍하고 느린 이해였습니다. 한 방울씩 제 시스템에 침투하는 독처럼 국가가 저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저를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그 봉사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회용 물건으로 더 중요한 누군가의 요리적 즐거움을 위해 산채로 끓여지기를 기다리는 물탱크 속 바닷가재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저를 불가능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제 생명이 인간동 맛보기로서의 제 유용성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어머니는 정부가 배정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 남동생은 국가가 통제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당 관리들이 결정한 배급으로 국영 상점에서 왔습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를 어떤 것이든 국가가 불충성으로 해석하는 것을 한다면 제 직업과 아마도 제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북한에서 3대에 걸쳐 퍼지는 그 얼룩.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당신의 손자까지 오염시키는 얼룩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은 제 자신의 양심과의 조용한 협상이었습니다. 잠재적으로 독이 든 요리를 맛볼 때마다 제 자신의 생존 본능보다 가족의 안전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의 질과 잠재적으로 손님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관료적 부조리를 목격하면서 침묵을 지킬 때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 부조화, 제 심장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해야만 한다고 뇌가 말하는 것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이 천천히 내면에서 저를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북한밖에 누구도 탈북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을 받은 용기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영화에서처럼 영웅이 깨달음을 얻고 가방을 들고 극적으로 자유를 향해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탈북한다는 것은 가족을 죽음으로
또는 죽음보다 더 나쁜 것으로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감시, 조직적 차별, 노동 수용소에 수감될 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통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것, 당신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 당신의 충성심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로 그들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적절한 안전 장비로 기계 부품을 조립하던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제가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녀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건물을 청소하는 이중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국립요리학원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녀가 절대 맛보지 못할 음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보호 아래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특권과 함께 엘리트 시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면서 어떻게 탈북을 생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폐쇄적인 주방과 질식할 것 같은 감시로부터 탈출하려는 제 자신의 욕망을 그녀의 복지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었을까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스칠 때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일어났지만 즉시 죄책감으로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제 자신에게 약하다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위장에 음식이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2018년 3월 14일 밤 이상한 화학적 냄새가 나는 그 생선 요리를 들고 있을 때 관리가 검사를 시작하라고 성급하게 기다리는 동안 경비원들이 권태와 약간의 경멸이 섞인 그 시선으로 저를 지켜보는 동안 제 내면의 무언가가 마침내 깨졌습니다. 극적인 깨짐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압력을 받아 천천히 확장되는 작은 균열이 생긴 유리가 마침내 거의 반전 없이 천 조각으로 분해되는 것과 더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생선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보면서 제 도덕적 계산을 완전히 바꾼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요리를 맛보다 죽는다면, 그 화학적 냄새가 정말로 독이고 지하 주방에서 죽는다면 제 가족은 어쨌든 고통받을 것입니다. 국가는 제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 희생에 대한 특별 연금이나 인정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아마도 제가 생선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방해 행위의 공범이었는지, 우리 가족 전체가 정부에 대한 음모의 일부였는지 신문받을 것입니다. 제 죽음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죽음은 그저 그들을 파괴할 구실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충성심과 희생이 어쨌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제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아있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제 죽음을 그들의 의제에서 사소한 불편 이상으로 보지 않을 정권의 일회용, 인간 방패로 계속 있으면서 어떤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다음 30초 동안 제가 한 일 손에 김이 나는 그 접시를 들고 내린 결정은 단순히 저나 제 가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주방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낼 결정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비밀. 시스템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겨우 감지할 수 있는 화학적 냄새가 나는 김이, 나는 생선 요리를 들고 있을 때 마침내 이해한 비밀은 정권이 저를 버릴 수 있다고 본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수년 동안 의심해왔습니다. 저를 죽일 수 있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금속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훨씬 더 어두웠고 시스템이 정확히 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신중하게 선발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 버려질 수 있음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지를 설명하는 왜곡된 논리를 드러냈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권이 정말로 외국 외교관들을 독극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현대 기술을 사용해서 음식을 분석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실험실 장비, 전문 화학자,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 없이 몇 분 만에 독을 감지할 수 있는 독성학 검사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들은 북한에 존재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정부 단지의 다른 부분에서 그 실험실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법을 모르거나 건물의 그 구역의 전기가 너무 불안정해서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수입 의료 장비로 가득 찬 방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외교 만찬의 음식을 검사하기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저는 단순히 관료적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서로 다른 정부 부서 사이의 전형적인 단절 때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주방을 감독하는 부서가 그런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순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 그 사용을 막는 행정적 경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관리가 생선을 맛보기 위해 앉으라고 성급하게 기다리는 동안 경비원들이 권태와 경멸이 섞인 그 익숙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는 동안 증기가 접시에서 올라오고 그 이상한 냄새가 생강과 참기름 향과 섞이는 동안 마침내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정권은 이용 가능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확히 인간 맛보기가 어떤 기계도 수행할 수 없는 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 검사자를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독을 감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가 앞서 설명한 모든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음식을 독살하는 데 성공할 실제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는 3번 검사되고 보관 체인은 강박적으로 문서화되고 경비원은 모든 도구를 세고 모든 식재료의 모든 그램이 기록됩니다. 음식의 물리적 안전은 제가 맛보기 훨씬 전에 사실상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연극으로서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의 시각적이고 본능적인 시연으로서 봉사합니다. 외국 외교관이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젊은 북한 요리사가 음식을 맛보는 것을 볼 때마다 잠재의식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정권에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완전히 통제된 시민들이 있어서 질문 없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권은 시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각 요리를 맛볼 때 유지해야 했던 미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상하거나 무서운 것이 전혀 없다고 제안하는 그 평온한 표정 말입니다. 하지만 이 왜곡에는 훨씬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 저 같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유입니다. 충성스러운 시민 아무나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불충성이나 두려움의 어떤 징후라도 보이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들 앞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제시 가능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적 죽음이 실제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만큼 중요하거나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적 역사가 탈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권에 묶여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역할에 완벽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 할머니는 고위 관리의 요리사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족 충성심의 자격 증명을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국가를 섬기는 동안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소규모 순교자의 딸로 만들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남동생은 여전히 평양에 살고 있었고 생존을 위해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협조를 보장하는 영구적인 인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보다 국가를 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꼼꼼하게 세뇌당한 요리 학교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위대한 수령에 대한 노래로 시작하고 가장 작은 불충한 생각조차 고백해야 하는 자아 비판 세션으로 끝나는 곳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정권이 결과 없이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정확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독이 든 음식을 맛보다 죽는다면 제 가족은 고통받을 것이지만 항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저를 중요한 외교 관계를 보호하며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분류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마도 작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 장례식을 치르기에 간신히 충분한 정도로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다른 젊은 요리사가 똑같은 금속 의자에 앉아 똑같은 음식을 맛보고 똑같은 강제된 미소를 짓고 가족 충성심과 자기 보존 사이에 똑같은 불가능한 함정에 갇힐 것입니다. 그 이에는 생선 접시를 들고 있는 동안 아마도 3초의 공간의 섬광처럼 저에게 왔지만 제가 하려던 일에 대한 제 계산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진짜 목적이 독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정권의 완전한 지배를 시연하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할 때마다 질문 없이 앉아서 그 음식을 맛볼 때마다 단지 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억압에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외국 모든 관찰자들에게 인간을 일회용 물건 이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일회용 물건이 끝까지 협조할 것이라는 것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내면의 무언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극적이거나 시끄러운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접시를 바닥에 던지거나 즉각적인 체포를 초래했을 어떤 장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반란이었습니다. 한 박동과 다음 박동 사이의 공간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규칙에 따라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가 더 성급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앉아서 지금 음식을 맛봐.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주방에서 일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맛보기 전에 생선 냄새를 더 가까이에서 맡아볼 수 있을까요? 관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왜? 제 요리 평가 과정의 일부입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방 전체에서 들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동안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거짓말했습니다. 귀빈들을 위한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립요리학원에서 배운 것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에는 음식 냄새를 맡고 싶다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절차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인간 검사자였습니다. 명령받으면 앉고 주어진 것을 맛보고 시계가 제가 살지 죽을지 결정할 20분을 세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짓말로 시스템에 작은 균열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아주 작은 주체성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의심스럽게 저를 봤지만 또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요청은 기술적으로 합리적이었고 저는 국가에 더 잘 봉사하는 것, 중요한 손님들을 위한 품질을 보장하는 것의 관점에서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냄새 맡아. 하지만 빨리 접시를 제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독을 감지할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는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제 상상이나 편집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선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연 향신료 아래에 화학적이고 인공적인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술적으로 그날 밤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 생존할 어떤 가능성을 주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관리를 직접 쳐다보며 확고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생선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기에 적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준비나 보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비정상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지 않고 대체 요리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 말이 끝난 후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고 끔찍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경직되었고 그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무기로 움직였습니다. 관리는 제가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는 무언가의 혼합이었습니다. 자신의 조리대에서 일하고 있던 주방의 다른 요리사들은 멈추고 마치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수백 개의 요리를 맛봤습니다. 음식을 맛보고 제가 죽을지 보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있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의견을 가지거나 권고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상사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함으로써 그 요리를 맛보기를 거부하고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함으로써 제 위치에 모든 명시되지 않은 규칙을 깼습니다. 관리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불신으로 목이 메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음식 맛보기를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이 말 그대로 다음 몇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식의 품질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귀빈들을 보호할 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 전문적 우려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관점에서, 중요한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의 관점에서 정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제 반란을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직접적인 도전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관리가 긴 순간 동안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 뒤에서 복잡한 계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생선을 맛보도록 강요하고 제가 문제에 대해 옳았다면, 만약 제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는 정당한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확인 없이 제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부하가 절차를 지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고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를 거기에 놓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결정을 상부로 넘겼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상사와 상의하겠어. 그는 주방을 나갔고 저는 여전히 손에 생선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마치 제가 결국 위협임을 드러낸 것처럼 새로운 강도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긴장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돌아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맹목적 순종보다 제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런 자질들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다음 15분 동안 상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어난 일은 그 생선이 제공될지 여부만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권에 여전히 유용한지 아니면 제거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는지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언제든 도망치려 할 수 있는 것처럼 경비원들이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지하 주방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탈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선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쨌든 위험한 것으로 분류될 것이라면 제 자기 보존 행위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를 잠재적 탈북자로 낙인 찍었다면 아마도 충성심과 생존 사이의 불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스템 안에서 제 가족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 유일한 희망, 장기적으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탈출해서
아마도 언젠가 밖에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은 국경을 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국경은 사실상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은 약간 더 가능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고, 그 후 중국을 거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제3국으로 가는 여정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계획이, 자원이, 연락처가 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는 어떻게 얻을지 모르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독이 든 생선 접시를 들고 말함으로써 제 자신의 사형 선고에 서명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기다리는 계산된 절망의 순간이었을 때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줄 수도, 단지 줄 수도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 주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경비원들이 마치 제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안 기억한 것은 3개월 전 수입 식재료를 단지에 가져오던 배달원 중 한 명과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애초에 그와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규칙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들은 배달 직원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제품이 어디서 오는지 질문하지 않고, 보안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관계도 수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날, 추위가 지하 단지에 두꺼운 벽까지 침투했던 12월에 비 오는 화요일, 배달원이 중국에서 신선한 버섯 화물을 가지고 도착했고, 저는 식재료 접수 구역에 혼자 있었습니다. 담당 관리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달원은 육체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과 눈에서 턱까지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를 가진 약 50세의 남자였습니다. 버섯 상자를 내리는 동안 그는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히려 평가하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요리사로서의 제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제 안에서 측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였지만, 지금은 3개월 후 의심스러운 생선 접시를 들고 있는 동안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버섯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도착하려면 아주 멀리 여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행이 너무 길어서 일부는 도중에 상하지만, 여행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가장 강한 것들입니다. 가장 저항력 있는 포자를 가진 것들이죠. 그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말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접수 양식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버섯에 대한 사소한 대화를 하고 있거나, 어쩌면 일부 상자가 손상 징후를 보이는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고 오싹한 명료함으로 그가 버섯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너무 길어서 일부는 도중에 상하지만 살아남는 것들은 가장 강한 것들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우연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거치는 경로에 대한 많은 탈북자들이 여정을 완수하지 못하지만 일부는 성공한다는 사실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말했을 때 저를 쳐다본 방식, 그의 눈 속 계산된 평가는 게으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인지, 언젠가 그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고급 보안 시설에 식재료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정부 배달원이 탈북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게 줄까요? 그는 자신이 어떤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니라면 배달원으로서의 그의 일이 여러 정부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강제적 탈북자를 식별하고 신중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은폐물이 아니라면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험적이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권 구조 자체 내에서 작동하는 전체 지하 인프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스템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해 신뢰받는 위치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달원이 정말로 그런 무언가의 일부라면 그와 연락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성공할 실제 가능성을 가진 탈출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채 제 가족을 선고할 절망적인 자살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다음 15분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해 없이 생선을 맛보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상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손에 접시를 들고 그 주방에 서 있는 동안 제 마음은 동시에 두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제 일부는 즉각적인 생존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정신적으로 검토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원과의 그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그가 사용한 모든 정확한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면서 처음에 놓쳤을 수 있는 더 숨겨진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다른 요리사들은 작업대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간헐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바쁜 주방의 정상적인 소음을 대체한 부자연스러운 침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도구를 집어들 때 가끔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구석의 냉장장치의 지속적인 윙윙거림, 아무도 주목을 끌까 두려워 고치려 하지 않는 수도꼭지의 느린 물방울 소리였습니다. 마치 주방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을 깬, 명령의 의문을 제기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요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를 작게 점프하게 만든 거친 소리였습니다.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을 수 있어. 그는 저를 직접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시를 동기화한 것은 친절이 아니라 아마도 제가 무기한으로 그것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시각적으로 불편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주방들이 유지해야 하는 정상성의 환상을 방해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작업대에 접시를 놓았지만 가능한 한 통제되고 신중한 동작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려움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상사의 결정을 가지고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겁에 질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평온한 전문성의 외부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정당한 문제를 지적하고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시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유능한 요리사의 가면을 말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제 마음은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의 혼돈이었습니다.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상상일 수도 있는 독에 대한 의심에 기반한 충동적인 결정으로 제 운명과 가족의 운명을 봉인한 것일까요? 만약 상사가 어쨌든 생선을 맛보라고 명령하고 제가 독에 대해 옳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방 바닥에서 죽을까요? 경비원들이 제가 경련하는 것을 지켜보고 관리가 보고서를 위해 증상에 대한 꼼꼼한 메모를 하는 동안 말입니다. 아니면 생선이 완벽하게 괜찮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화학적 냄새가 수년간의 축적된 편집증이 마침내 제 판단을 깨뜨린 결과에 불과하다면 재난을 예방한 영웅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생각들이 제 마음을 순환하는 동안에도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제 일부가 배달원과의 대화를 기억한 그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차갑고 계산적인 결단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살아남는다면, 상사가 제 즉각적인 처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기회의 창은 작을 것입니다.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낙인 찍힌 후 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입니다. 며칠,
어쩌면 몇 시간만 있을 것입니다. 제 움직임을 더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더 순종적인 요리사로 저를 교체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결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배달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단지에 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배달은 모레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틀, 그의 배달 중에 식재료 접수 구역에 혼자 있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관리나 경비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단위분이라도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의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가 언급한 가장 강한 버섯처럼 여행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었다고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정말로 버섯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고 제가 그의 무고한 말에 제 절망을 투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제 즉각적인 체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무고하다면 그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무고하지 않다면 정말로 지하 네트워크의 일부라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말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가 제가 함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데 관련된 사람을 폭로하고 체포하도록 설계된 정권의 비밀 작전이라고 말입니다.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미묘하지만 그가 정말로 제가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한 제 의도를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그날 말한 다른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버섯의 마지막 상자를 닫으면서 거의 나중 생각처럼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항상 버섯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때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상자 바닥에 숨겨져 있습니다. 표면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아래의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기본적인 요리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요리사라도 알 것 같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암호화된 메시지의 또 다른 층인지 궁금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 실제 연결이 표면적 외관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는 명백한 것 너머를 찾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제 이해를 그에게 신호하는 방법은 정확히 그것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꼼꼼한 방식으로 그의 다음 배달에서 버섯을 확인하는 것, 표면 아래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만약 제가 그가 누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자 중 하나의 바닥에 실제 메시지를 넣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져 말입니다. 주방 문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저를 점프하게 만든 소리였고 관리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 주방 운영 감독관으로 알고 있는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단지의 음식 준비의 모든 측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중간급 관리였습니다. 그를 직접 보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보통 부하들을 통해 지시를 보냈습니다. 그가 직접 온 사실은 제 행동이 저를 새로운 공포로 가득 채운 중요도의 수준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감독관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노도 승인도 아니고 단지 차갑고 계산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는 제가 생선 접시를 내려놓았던 테이블로 다가갔고 그것 위로 몸을 굽혔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긴 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며 접시 위에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초가 시간처럼 늘어났습니다. 주방의 침묵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제 귀에서 제 자신의 맥박이 뛰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지하려고 애쓰는 외부 평온함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가속화된 리듬이었습니다. 마침내 감독관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고 주방의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산업용 소독제 냄새가 난다. 약하지만 존재한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옳았습니다. 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선에 화학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너무 강한 농도로 준비 구역을 청소하고 제대로 헹구지 않았다. 감독관이 계속했고 그의 어조는 이제 통제된 분노의 뉘앙스를 획득했습니다. 잔류물이 생선을 오염시켰다. 만약 이것이 손님들에게 제공되었다면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불쾌한 맛과 잠재적으로 배탈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는 눈에 띄게 창백해진 수석 요리사를 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누가 그 작업대를 청소하는 책임이 있었나? 수석 요리사가 대답을 더듬고 명백히 청소 절차에 대한 내부 조사가 될 것을 시작하는 동안 감독관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승인의 가장 작은 힌트일 수 있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너무 순간적이어서 쉽게 상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귀빈들을 보호하는 내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체 요리를 준비해. 손님들이 충분히 기다렸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와 같은 무뚝뚝함으로 주방을 나갔고 저는 안도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지만 또한 새롭고 불안한 이해와 함께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명령에 의문을 제기했고 맹목적 순종보다 제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은 안도의 따뜻함을 느끼는 동안에도 제 피를 얼린 깨달음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 정권은 제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순종과 흔들림 없는 순응 위에 세워진 시스템에서 그것은 저를 가치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위험한 사람들은 단 2가지 운명만을 가집니다. 유용하기를 멈출 때까지 착취되거나 제거됩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뺨에 흉터가 있고 긴 여행에서 살아남는 버섯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진 배달원은 이제 제 가족을 과정으로 선고하지 않고 그것을 할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네트워크가 있다면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단지 아마도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자동적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아침 이틀 후 배달원이 다음 식재료 배달을 가져올 때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그 버섯 상자들을 확인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물리적 강도의 절망으로 바닥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표면 아래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의심스러운 생선과의 대면 이후 따른 이틀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날들이었습니다. 매 시간이 고문 같은 느림으로 기어가는 동안 저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배달원이 금요일에 도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의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신적으로 연습하는 것 사이를 오갔습니다. 관리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명백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정확히 적대감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증가된 경계, 더 강한 주의였습니다. 보통 식재료 접수 구역을 감독하던 관리는 이제 더 오래 머물고 더 가까이 관찰할 이유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요리사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제 계획을 무한히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2분이라도 배달원과 혼자 있어야 했고 관리가 저를 더 면밀히 관찰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예상하지 못할 변수가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주방에 도착했을 때 수년 동안 발전시켜온 똑같은 기계적 무감각함으로 평소에 3번의 보안 검색을 통과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원은 보통 6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해가 평양의 회색 하늘을 겨우 밝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1시간 반을 주었습니다. 접수 구역을 담당하는 관리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노트에 너무 많이 써서. 오른손 엄지에 영구적인 잉크 얼룩이 있는 약 40세의 남자였는데 보통 6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생각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관찰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근무 시작 후 정확히 15분 후인 6시 45분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계처럼 규칙적인 그 루틴은 아마도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은 복도의 반대편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왕복하는데 최소 3분이 걸릴 만큼 충분히 멀었습니다. 3분. 그것이 제가 가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버섯 상자들을 확인하고 거기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을 찾고 단지의 모든 구석에서 무관심한 기계적 눈처럼 매달려 있는 보안 카메라에서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면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원과 소통하기 위한 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배달원이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관리가 부재할 그 3분의 창 동안 도착하도록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요인을 조작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문 목록이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주방 직원의 나머지가 겨우 도착하기 시작할 때 그 주의 주문 양식이 보관되어 있는 저장 구역으로 갔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양식들을 검토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었지만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았습니다. 금요일 주문을 찾았고 약간만 떨리는 손으로 목록에 추가 항목을 더했습니다. 표고버섯 2상자를 더요. 추가 확인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큰 주문이었고 배달원이 트럭에서 그것들을 찾아야 할 만큼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추가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착이 관리의 부재와 일치하도록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배달원이 마침내 6시 42분에 도착했을 때 추가 상자들을 적재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3분 늦게 관리는 여전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잘못 계산했습니다. 관리는 3분 후에야 화장실에 갈 것이고 그때쯤이면 배달원은 아마 이미 배달을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치 우주가 모든 잔인함 가운데 작은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처럼 관리의 책상에 있는 유선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 듣고 그리고 명백한 짜증과 함께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깐 본부 사무실에 가야 해. 그는 이미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양식들에 문제가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접수를 담당해. 절차는 알지. 그리고 그는 가버렸습니다. 화장실과 반대 방향으로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며 저를 이미 카트에서 첫 번째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한 배달원과 단둘이 남겨두고 말입니다. 제 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분보다 나았습니다. 관리가 돌아오기 전에 5분, 어쩌면 7분까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잃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배달원은 접수 테이블에 상자들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숙련되었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중립적이었습니다. 배달 경로 중에 상호작용하는 많은 요리사 중 하나 이상으로 저를 알아보는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 번째 상자를 표고버섯 중 하나를 놓았을 때 우리의 눈이 순간적으로 마주쳤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인식에, 평가에, 침묵의 질문에 짧은 성광을 말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난 이틀 동안 정신적으로 수백 번 연습한 것을 했습니다. 오늘은 버섯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처에 마이크가 제 말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카메라를 위해 제 행동을 정당화하며 말했습니다. 이전 배달에 품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 배달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공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들리는 종류의 진술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요리사가 말할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배달원은 마치 이것이 완벽하게 정상인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머지 상자들을 계속 내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가 들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손으로 첫 번째 표고버섯 상자를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문적 꼼꼼함으로 위쪽의 버섯들을 하나씩 검사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아래쪽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어떤 징후라도 찾고 있었습니다. 표면의 버섯들은 완벽하게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신선하고 결함이 없었습니다. 일부를 옆으로 옮기고 상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가는 중간쯤에서 제 손가락이 확실히 버섯이 아닌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 그가 3개월 전에 제안했던 것처럼 정확히 버섯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상자 바닥에 숨겨져 있습니다. 표면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아래에요. 자연스러워 보이기를 바라는 움직임으로 마치 단순히 손상된 버섯을 치우는 것처럼 그것을 집어서 단일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너무 크게 뛰어서 기절할 것 같았지만 표정은 중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지어 지루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또 다른 일상적인 날에 단순히 또 다른 일상적인 작업인 것처럼 말입니다. 버섯들은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며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목소리를 낮추되 공모적으로 보일 만큼 낮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바닥에 있는 것들이요. 그것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가 3개월 전에 사용한 정확한 문구였습니다. 그 자신의 말의 거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그가 정말로 어떤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버섯에 대해 이상한 코멘트를 하는 이상한 요리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면, 그가 제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들은 그에게 제가 그의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그의 쪽지를 찾았다고,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관찰하고 있지 않았다면 놓쳤을 것입니다. 미소가 아니었고, 제스처가 아니었고, 단순히 그의 시선 주변 긴장의 가장 작은 변화였습니다. 안도나 인식의 마이크로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긴 여행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항상 가장 강합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확인, 검증, 제가 미쳤지 않다는, 그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정말로 네트워크가 있다는, 이 일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느낀 안도감은 너무 강렬해서 무릎이 거의 꺾일 뻔했지만 서 있도록, 평정을 유지하도록, 카메라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신체 언어로 드러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나머지 상자들을 조용히 내리는 것을 끝냈습니다. 겨우 떨리는 손으로 접수 양식에 서명했고 그는 양식을 받아 접어서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교환된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은 그 몇 가지 충전된 문구로, 그 짧은 상호 인식의 성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떠났을 때, 빈 카트를 출구를 향해 복도로 다시 밀고 갔을 때, 주머니에 있는 쪽지를 읽기 위해 즉시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달려가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을 저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배달을 감독하겠다고 주장한 후 제자리에서 부재한 것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구역에 남아있도록 불필요하게 버섯 상자들을 재정리하며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습니다. 관리가 마침내 8분 후에 해결해야 했던 관료적 문제로 짜증난 표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본관 주방으로 돌아갔을 때만, 냉장 저장 구역 옆에 있는 작은 직원 화장실에 갈 구실을 찾았을 때만, 그때서야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떤 평범한 노트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고 접힌 선이 거의 종이를 조각으로 자를 만큼 여러 번 접혀 있었습니다. 극도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 호흡은 얕았고 시야는 아드레날린과 두려움과 희망이 동등한 비율로 섞인 터널이었습니다. 쪽지는 연필로 쓰여 있었고 글자는 작고 빽빽했으며 최소 공간에
최대 정보를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한 것은 저를 동시에 희망과 공포로 채웠습니다. 가능하다고 몰랐던 정도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산행 화물 열차. 화요일 새벽 3시. 파란 컨테이너. 앞에서 세 번째. 암호. 가장 강한 버섯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강을 건넌 후 빨간 지붕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김 목사를 찾아라. 그가 다음 지점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것을 외우고 파괴하라.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시간은 지금 아니면 절대 없다. 세 번 단어들을 읽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모든 지시를, 모든 이름을 외우면서 말입니다. 무산행 화물 열차. 화요일 새벽 3시. 파란 컨테이너. 가장 강한 버섯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빨간 지붕의 교회. 김 목사. 세 번째 독서 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찢었고, 그런 다음 그 조각들을 더 작은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모든 파편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변기에 버리고 세 번 물을 내릴 때까지, 그것이 작은 색종이 조각에 불과할 때까지 말입니다. 화요일. 그것은 4일 후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배낭을 준비할 4일. 적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경로를 외울 4일.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탈북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정말로 어머니와 남동생을 버릴 수 있는지 결정할 4일. 하지만 쪽지는 절망의 불꽃을 피우는 동안에도 제 피를 얼게 만드는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시간은 지금 아니면 절대 없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제가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제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것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곧 너무 늦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위치로 전보되거나 조작된 구실로 체포되거나 단순히 한밤중에 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수를 한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바꾸는 지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4일 후 중국 국경과 제가 실제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를 향해 가는 화물 열차에 있거나 죽어 있을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었습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3시. 평양의 나머지가 어둠과 감시의 장막 아래 잠들어 있을 때 파란 화물 컨테이너에 오르고 있거나 아파트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위험보다 순종의 일시적 안전을 선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확신으로도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 그 다음 4일 동안 매일 밤 저를 깨어있게 만든 것. 옆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동안 제 작은 아파트의 천장을 바라보게 만든 것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권은 탈북자 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저제라고 불렸고 3대에 걸쳐 확장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체포될 것입니다. 제 남동생은 체포될 것입니다. 제 계획을 알았는지 어떤 식으로든 도왔는지 신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죄를 주장하든 진정으로 아무것도 몰랐다 해도 처벌받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아파트를 잃고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입니다. 최선의 경우 가장 가난한 시골 지역으로 보내져 영원히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정치 수용소로 보내져 굶주림과 강제 노동으로 천천히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쪽지는 다른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희망을 주는 무언가를요. 강을 건넌 후 빨간 지붕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김 목사를 찾아라. 만약 교회가 있다면, 탈북자들을 도우려는 목사가 있다면, 어쩌면, 단지 어쩌면, 결국 제 가족도 탈출하도록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에 도착하는데 성공한다면, 거기 정착하는데 성공한다면 이 네트워크와 연락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빼내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화요일을 향해 날들이 기어가는 동안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지금 아니면 절대 없다고 쪽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 제 탈출을 위해 지정된 날짜 전날, 주방 벽의 달력을 바라볼 때 그 쪽지를 쓴 사람이 제가 평생을 걸려 이해하게 된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는 탈북하기 좋은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안전한 때, 모든 변수가 유리한 때, 고통이나 죄책감이나 끔찍한 결과 없이 떠날 수 있는 때가 절대 없습니다. 항상 남아야 할 이유가 있고, 항상 당신의 떠남으로 상처받을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면 그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시스템은 당신을 조각조각 하루하루 소비합니다. 한때 당신이었던 사람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명령을 따르고 말하라고 할 때 웃고 독을 맛볼 차례가 되면 조용히 죽는 빈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말입니다. 화요일 새벽 2시, 이미 준비되어 침대 아래에 숨겨진 작은 배낭과 함께 아파트의 어둠 속에서 깨어났을 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면서 조용히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이 그녀가 저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찍 특별 작업 배정으로 불려서 그녀를 깨우지 말라는 짧고 거짓된 쪽지를 썼을 때 가능한 한 가장 조용한 딸깍 소리로 우리 아파트 문을 닫았을 때 평양의 빈 거리를 기차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용기나 결단이나 심지어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갑고 계산적인 무감각함을, 이것이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이 결정이 실제로 오늘 밤이 아니라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어쩌면 제가 저를 죽일 수 있는 음식을 맛보는 동안 관리가 제 잠재적 죽음에 대한 메모를 하던 그 금속 의자에 처음 앉았던 첫날에 내려졌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운명을 향해 그 어두운 거리들을 걸으면서 긴 여행에서 살아남는 버섯들이 더 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잃을 것이 더 적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새벽 2시 45분의 평양 기차역은 유령 같은 장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빛 웅덩이를 만드는 몇몇 깜빡이는 형광등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승객이 없었습니다. 수시간의 육체 노동 후 기계적이고 피곤한 움직임으로 화물 차량들 사이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야간 근로자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코트 아래 작은 배낭을 숨기고 그들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처럼 보이려고 거기 있을 모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파란 컨테이너 앞에서 세 번째 쪽지의 말들이 화물 플랫폼을 걸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주문처럼 울렸습니다. 제 눈은 15분 후 무산으로 출발할 기차에 이미 연결된 컨테이너들을 스캔했습니다. 하나는 빨강, 다른 하나는 회색. 그리고 보았습니다. 진한 파랑, 측면에 흰색 숫자가 칠해져 있고 쪽지에서 말한 대로 정확히 기관차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안 경비원이 컨테이너에서 20m도 안 되는 곳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명백히 교대 근무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관찰하는 동안 단순히 컨테이너로 걸어가서 오를 수 없었습니다. 주의를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구역을 관찰했습니다. 제 마음은 옵션들을 거쳐 빠르게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상자로 가득 찬 수화물 카트가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퀴 중 하나 아래의 작은 돌에 의해서만 제자리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돌이 움직인다면 카트는 평행한 기차 선로를 향해 직접 굴러갈 것이고 제가 필요한 정확한 종류의 주의 분산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무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머물며 기차가 출발하도록 예정된 3시까지 초를 세면서 말입니다. 카트에 도착했을 때 마치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몸을 굽혔고
발의 빠른 움직임으로 돌을 밀어냈습니다. 카트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런 다음 선로를 향해 직접 가면서 속도를 얻었습니다. 경비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담배를 버렸고 경고를 외치며 카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 5초였습니다. 파란 컨테이너를 향해 달렸습니다. 쪽지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곳에서 정확히 걸쇠를 찾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었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경비원이 카트를 멈추는 금속 소음을 듣는 것과 동시에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어둠은 절대적이고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 앞에 제 자신의 손을 볼 수 없었습니다. 녹슨 금속 냄새와 식별할 수 없는 화학적 무언가가 매 호흡마다 제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몇 분 안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과 함께 여전히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향한 제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흔들리고 정확히 32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당김을,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끼익하는 소리를, 그리고 속도를 얻으면서 일정하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 컨테이너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 초가 지나갈수록 평양에서 더 멀어지고 어머니와 남동생에서 더 멀어지고 알았던 유일한 삶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나아가는 모든 킬로미터마다 죄책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 어머니는 아마 이미 일찍 작업 배정에 대한 제 거짓 쪽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을까요? 어떤 작업 배정도 없다는 것을, 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탈북했다는 것을 누군가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며칠,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을 때 제 가족을 찾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질식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기차 소음만이 동반자로 탈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단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흐르는 동안 마치 그것이 저를 현실에 고정시켜주는 유일한 것인 양. 가슴에 배낭을 안았습니다. 제 생명을 그들의 생명보다 선택했습니다. 제 자유를 그들의 안전보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그들도 빼낼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말하든 이 순간 이 어둠 속에서 제 비겁함에 대해 그들이 지불할 대가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선이 너무 흐릿해져서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영원처럼 느껴진 것 후에 갑자기 멈췄지만 아마 단지 3, 4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목소리를, 외침을, 컨테이너가 열리고 검사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보안 검색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밖에서 들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컨테이너의 가장 먼 구석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숨을 참으며 문이 열릴 것에, 발견될 것에, 정말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왼쪽 컨테이너를 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것을요. 하지만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비시키는 공포의 영혼처럼 보인 후에 기차가 다시 흔들렸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북한 밖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마침내 중국 쪽 무산이라고 가정한 곳에서, 아니면 조금 더 넘어서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감히 안쪽에서 걸쇠를 열기 전에 말입니다. 문을 조금만 열었을 때 새벽의 빛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몇 시간 후 제 눈이 고통스럽게 적응했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쉰 가장 달콤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역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몇몇 노동자들만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을 닫았고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누군가 소리 지를 것을, 누군가 저를 멈출 것을, 누군가 제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알아볼 수 있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경 도시에 사는 많은 한국인 여성 중 또 다른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빨간 지붕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김 목사를 찾아라. 쪽지의 지시가 평양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리를 걸으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건물들은 달랐습니다. 더 다채롭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읽을 수 없는 중국어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통제된 고요함 후에 이상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차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걸은 후 강을 찾았습니다. 제한된 한국어로 방향을 물으면서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동정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탈북자, 막 건넌, 절망적이고 알기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일부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막연하게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나이든 여성 한 분이 말없이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 같은 많은 사람을 봤고 대부분이 전체 여정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지붕이 있는 교회는 좁은 골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고 미미해서 문 위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알아채기 전에 2번 지나쳤습니다. 간판이 없었습니다. 그 신중한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예배 장소로 식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엇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모른 채 이것이 함정이라고 반쯤 확신하며 문이 열리고 경찰이나 정권의 스파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완전히 흰머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눈을 가진 약 60세의 남자였습니다. 네, 약간 중국어 억양이 있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김 목사를 찾습니다. 겨우 속삭임에 불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 말해줬습니다. 가장 강한 버섯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고요. 그의 눈이 인식과 안도였을 수 있는 무언가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딸. 아주 멀리 여행했군요.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음 몇 주 동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와 그의 지하 노동자 네트워크가 저를 안전 가옥에서 안전 가옥으로 옮기는 동안 중국 더 깊숙이, 북한 국경에서 더 멀리, 결국 라오스와의 국경에 더 가까이, 거기서 태국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한국으로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안전이 정신적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문을 여는 꿈을 꿨습니다. 남동생이 창문 없는 방에서 신문 받는 꿈을. 아무것도 몰랐다고, 제가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들이 그의 불가피한 처벌에 대한 메모를 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 아파트가 수색되는 꿈을, 제 사진이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꿈을, 평양 벽에 붙은 배신자 포스터에 제 얼굴이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탈출 3주 후 중국 남부의 안전 가옥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 목사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즉시 알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제 앞에 앉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드는 부드러움으로 제 손을 잡았고 그 화요일 새벽 제 아파트 문을 닫은 순간부터 두려워했던 말들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제 세계가 멈췄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저를 완전히 파괴할 말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친절한 눈을 바라볼 수만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남동생은 당신이 실종된 지 3일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문 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직장을 잃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북부 시골 지역으로 보내져 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지만 멈췄고 그의 눈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봤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 지역으로 보내졌지만 죄수 수용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국경에서 단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가 암시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말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거기에도 연락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마 1년, 아마 2년. 정착하고 감독자들의 제한된 신뢰를 얻고 올바른 순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전에 사람들을 빼낸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능성이었습니다. 감히 붙잡기에는 너무 연약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분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마비시키는 죄책감에 지난 3주 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김 목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제 안에 너무 깊은 곳에서 나와 완전히 찢어질 것 같았던 흐느낌이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안도로 울었습니다. 제 선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울었습니다.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들을 영원히 선고하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울었습니다. 인연이 영원이고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네트워크가 실제로 제안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아파트 문을 닫은 이후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로 울었습니다. 결단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결국 제 가족을 자유로 데려올 수 있다면 죄책감의 매일, 악몽의 매밤, 고통의 매 순간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탈출은 그들의 사형 선고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탈출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제 흐느낌이 마침내 진정된 후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일할 것입니다. 배울 것입니다.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한 길을 준비했을 때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를 위해 건설할 삶을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안전 가옥의 작은 방에 혼자 있을 때 제게 남은 마지막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받은 오래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린 연필로 자유 속에서 쓸 첫 번째 말들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동생. 아직 이것을 읽을 수 없고 어쩌면 절대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떻게든 전체 이야기를 말할 것입니다. 맛보기를 거부한 생선에 대해, 숨겨진 메시지를 가진 배달원에 대해, 어둠 속에 기차와 빨간 지붕이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로부터 멀어진 모든 걸음이 우리가 다시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을 향한 걸음이었다고. 두려움의 죄수로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만약 온다면 저를 용서할 수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럴 수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종이를 접어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두 미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시작되고 있는 제 것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그들의 것을 말입니다. 탈출 6주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에서 온 비행기로 알았던 것과 너무 다른 세계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밝은 조명과 디지털 화면으로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두려움 없이 저녁 식사 계획이나 교통 체증 지연 같은 평범한 것들에 대해 휴대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기 전에 어깨 너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든 말이 보고될 수 있고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모든 생각이 판단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이 서울 주거지구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했고 북한의 것과 너무 다르게 진화한 방언과 표현을 배우기 위한 집중남한 한국어 수업에 등록시켰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과 일하는 상담사들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구석에서 처벌을 기대하도록 프로그램된 시스템에서 탈출했고, 이제 자유가 예외가 아니라 규범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첫 몇 달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회나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들에게 관대합니다. 재정 지원, 교육,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28년의 조건화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먼저 정치적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저를 배신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체포하러 온다고 확신하며 이 시간마다 공황 상태로 깨지 않고 잠자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즐긴 자유의 매 순간, 독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먹는 매 식사, 경비원 꿈 없이 자는 매밤에 대해 어머니와 남동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태양 아래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배급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 제 소위 배신으로 처벌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알았습니다. 김 목사가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로 저를 계속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견디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그들의 지역 사람들과 느리고 조심스러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능한 미래 탈출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죄책감이 저를 소비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저를 계속 작동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언젠가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삶을 계속 건설하게 했습니다. 서울 도착 6개월 후 정착 프로그램의 사회복지사가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문서화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치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그 아이디어는 저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제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권이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무엇을 밝혔는지 알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남동생을 더 위험에 빠뜨릴까요? 아니면 정권은 이미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제 침묵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할까요? 결정에 대해 몇 주 동안 괴로워한 후 마침내 첫 증언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였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문서화하는 기자와 통역사였습니다. 4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음식 맛보기로 일한 것부터 의심스러운 생선과의 순간까지, 배달원과 그의 암호화된 메시지부터 어두운 기차 여행까지, 빨간 지붕이 있는 교회부터 서울 도착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독처럼 안에 간직하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비웠을 때 기자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받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가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아래에서 사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어 기사로, 그런 다음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런 다음 국제인권 플랫폼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일부는 제 경험에서 자신들을 보았다고 말하는 다른 북한 탈북자들로부터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북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정치 헤드라인 뒤에 인간적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한 용기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북한에서 결코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이거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이해하는 방식, 탈북자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조직들을 지원하는 방식에 느리고
누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다른 형식으로 다른 청중에게 반복해서 제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덜 독성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처럼 열린 상처처럼 덜했습니다. 탈출 정확히 2년 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보통 그런 메시지들을 무시했습니다. 스팸이나 어떤 함정이라고 가정하면서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열게 했습니다. 어쩌면 날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직관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저항력 있는 포자들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초승달 받을 준비를 하세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저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앉아야 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죄책감과 희망이 섞인 2년 동안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탈출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날들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탈출 전날들보다 더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안전이 위태로웠고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 만약 도착한다면 필요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가 마침내 어느 날 밤 전화했습니다. 그 첫 메시지 후 2주 3일 후였습니다. 건넜습니다. 단순히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안전 가옥에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물리적으로 아픈 안도로 울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다시 볼 순간에 대한 기대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5주 후 추운 11월 날 2년 전 제가 도착했던 바로 그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를 보기 전에 그들을 봤습니다. 제 어머니, 2년 더 늙고 훨씬 더 말랐습니다. 완전히 낯선 장소에 있는 누군가의 불확실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제 남동생, 이제 23세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느꼈던 똑같은 경이로움과 공포를 보여주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소리쳤고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단순히 거리를 가로질러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년의 분리와 고통이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달렸고 고통과 안도와 용서와 사랑이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도로 섞인 포옹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녀의 어깨에 흐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떠나서 미안해요. 제 잘못으로 겪어야 했던 것이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팔길이 거리에서 저를 붙잡았고 눈물로 가득하지만 다른 무언가로도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사과하지 마. 눈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2년의 지옥을 줬어. 맞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줬어. 자유를 줬어. 미래를 줬어. 그것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마. 공항에서 그날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재결합한 이후 3년입니다. 정권이 파괴하려고 했던 것을 재건한 3년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희망을 말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전히 노동수용소에 대한 악몽을 꿉니다. 제 남동생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투합니다. 수년간의 세뇌, 그 다음 탈출의 트라우마,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충격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전히 죄책감이 저를 소비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이 옳았는지 궁금해하는 날들이 모든 것이 꿈이고 실제로는 평양의 그 지하 주방으로 돌아가
저를 죽일 수 있는 음식을 맛보고 있다고 확신하며 깨어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들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제 작은 한국 식당에서 일합니다. 주방장이 아니라 보조로서 북쪽에서 만들던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우면서입니다. 이제 더 많이 웃습니다. 첫 몇 달에는 없었던 뺨의 색깔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판단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는 남한 사람들도요. 제 남동생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분 계급 때문에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는 대신 무언가를 건설하는 미래를 꿈꾸면서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알고 어쨌든 그를 사랑하는, 아니면 어쩌면 구체적으로 그의 이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남한 여자입니다. 그가 힘의 장소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학에서, 인권회의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조직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지 제 자신의 트라우마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인식을 만들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